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불교의 대중화와 정토 신앙을 이제 할게요. 어,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전토 종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되게 이제 신앙 형태로만 이제 들어와서 각 교단에서 이제 수용한 형태로 이제 발전됐는데요. 되게 정토종이나 정토 신앙이 이렇게 수용했다는 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불교의 대중화와 연결돼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저희 중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정토 신앙 부분을 이제 좀 얘기할게요. 자, 앞부분은 이제 건너뛰고 여기 이제 356페이지부터 이제 볼게요. 자, 356페이지에 보면 다른 한편으로 난 됐죠? 예, 여기부터 이제 읽어볼게요. 자, 다른 한편으로 통일을 전후에 교황면에서 커다란 진전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제 하엄학이나 유식학이 발달했으며 그러한 불교는 모든 학문불교, 체제불교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자, 이러한 학문불교의 고한 교리가 일반 서민들에게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나가서 그들의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통일기에 와서는 일반 서민들에게 이제 스며들 수 있는 불교 신앙이 받아들여진 것은 정토 신앙과 가능 신앙이다. 자, 그래서 이 통일신라 시대는 이제 두 가지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요. 하나는 이렇게 이제 종전의 호국적이고 미신적인 어떤 불교 형태가 좀 더 이제 이론적이고 교차원적인 어떤 불교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삼국시대는 주로 왕실이나 귀족들이 믿었던 불교가 대중화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자, 그 대중화 경향이 큰 공헌을 했던 것이 정토신앙과 간음신앙이에요. 정토신앙과 간음신앙. 자, 그래서 정토신앙과 이제 간음신앙의 그 전반적인 개요는 제가 전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에서는 한번 보면서 또 정리해보기도 하죠. 자, 원래 정토신앙은 예전에도 말했지만 무슨 신앙과 무슨 신앙으로 나누죠? 미륵신앙과 미타신앙으로 나눠요. 미륵신앙과 미타신앙. 그래서 삼국시대 귀족 가운데 가장 널리 유행한 건 미륵신앙이에요. 자, 근데 이 미륵신앙도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죠? 상생신화와 하생신화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귀족들이 이제 주로 믿었던 것은 상생신화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어떤 기원함으로써 그 미륵불이 살고 있는 도솔촌을 이렇게 승천하는 그런 신앙을 믿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미륵신앙 미륵보살이 주재하는 도솔촌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상생신화와 그 다음에 구원한 미래에 전륜성왕의 치세하에 하생한 미륵보의 설법을 구제하기 바라는 하생신화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 신라에서는 그 전륜성왕서가 그 결부되어 그 하생신화를 받아들였다.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귀족보다는 이제 주로 뭐와 연결되면 왕실과 연결되는 거죠. 예. 근데 귀족들은 이제 뭐냐면 상생신화를 주로 믿었고요. 자, 왕실은 이제 하생신화를 믿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민중들로 확대되죠. 예, 이게 주체가 바뀌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통일기에 와서는 그 당시 그 유식하게 발달된 함께 미륵신앙 내용도 모두 종교적으로 상생신앙 중심이 되었고 상생신앙도 귀족층 중심의 신앙이었던 점과 달리 하생신앙은 크게 다른 것이 아니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귀족층 중심의 상생신화도 이제 있었다라는 걸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미륵신앙 자체가 상생이든 하생이든 간에 뭐죠? 귀족이나 왕실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이제 하생은 왕실, 그 다음에 귀족은 그 상생신화를 믿었는데 나중에 이제 민중들에 의해서 이제 상생신화는 이제 좀 없어지고 이제 하생신화로 했었고 통일신라 말기 때 이제 뭐냐면 크게 유포가 되죠. 그러면 통일신라 중대 때는 주로 이제 어떤 걸 믿었냐면 미타신앙을 믿었어요. 미타신앙. 자, 그래서 이제 불교의 대중화에 따른 일반 서민에 의해 보다 평이나 새로운 신앙을 요구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야 통일기에 들어와서 미타신앙이 크게 유행되어 미륵신앙을 대체했다. 자, 통일기에 와서는 미타 정토신앙의 유행은 신라 불교계의 큰 변화였다. 자, 미타신앙은 무식한 자라도 믿을 수 있는 서민 불교였다. 즉, 이 신앙은 불경의 깊이를 교리를 터득하지 않더라도 아미타불에 기이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것을 외는 연불만 좋겠고
그로써 아미타부의 산자는 서방 정토, 그 극락세계에 왕생했다고 주장했다. 자, 여기 나무는 나무스라는 범어로서 그 당시 이제 믿습니다. 기이합니다. 뭐에 기이하죠? 아미타부에 기이한다. 거기에 또 이제 더 하나 붙이면 간세음 보살 이런 것들이죠. 자, 이렇게 외치면 이제 죽은 후에 극락왕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참선이나 경전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것보다는 자기가 죽은 후에 극락세계에 간다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중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토신앙의 매력이었다. 자, 정토신앙은 현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를 고해라고 이제 라고 하고 내생이 극락에 왕생하고 소원하는 데 비해서 자, 질병이나 재해 등 인간생의 현실적 고뇌 있죠? 그래서 미타 신앙이 죽은 후의 세계를 이제 생각한 반에 좀 살 때 좀 편안하게 살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간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간음 신앙 간음 보살의 간음 보살은 원래 아미타부의 보초 보살로서 보조적인 그 보살로서 미타 정토 신앙이 유행되면서 그에 대한 신앙도 널리 유포되었다. 그래야 이제 이 간음 신앙은 현세 이익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의 신앙으로 확대되어 현실적인 고뇌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아울러 초현실적인 혜택을 도와주는 기능도 간음신앙에 기대되었다. 자, 이 간음신앙도 일반 서민이나 노비 같은 계층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어 간음의 영웅단을 즐겨 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간음신앙 같은 경우에 되게 질병을 고쳐주는 신앙 그 보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이 영웅단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마가복음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와가지고 막 기적을 베푸는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구조로 이렇게 전달됐고 아니면 경전에 적혀 있고 그런 것들이 전승되었죠. 자, 그런데 이 정토신앙이나 간음신앙을 널리 전도하는 것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일반 서민 속에 깊숙이 들어가 교화에 심서 일상생활에 한 교화승이었다. 자, 이들은 국가 권력과 무관에게 그리고 왕신이나 귀족들의 후원이 없이 일반 대중 속에 교화 활동을 전개했는데 그들의 교화 장소는 항로산 같은 장려한 사찰이 아니라 어연집이나 길거리에 이뤄졌다. 그들은 때로 왕궁이나 대사찰에 초청하기도 하였으나 되게 거절됐다. 자, 이들은 거절했다. 이들은 그 교화성의 하락으로 비로소 구제의 문이 크게 닫혔다. 미천한 일반 서민들까지 자기들의 의사와 결단으로서 자신의 종교를 가지기에 이르렀다. 자, 그 대표적인 이제 교화승들을 보면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해숙이라든지 회공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원효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진 인물은 원효죠, 원효. 예, 그래서 원효는 아미타 신앙을 통해서 불교의 대중을 아주 크게 깨했고요. 그 외에도 해숙, 해공, 대안 같은 사람인데 이들 이제 출신들은 되게 어떤 출신들이냐면 진골귀족은 아니에요. 오두품, 육두품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요 그 사람들도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 사람들의 원래 이름은 또 따로 있겠죠. 이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불렸던 별칭, 그런 변명, 그러니까 불교식 그 이름 이런 것들이죠. 참고로 이 대안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대안은.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대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안이라고 한 거야. 예. 자, 그런데 이름을 정확히 모르죠. 기억이 없으니까. 자, 그 가운데 원효는 그 학생으로서 뛰어나지만 동시에 위대한 교화승이기도 하였다. 원효는 신라의 불교 철학을 성립시킬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그런 불교 이론에 입각해서 세속 진리와 출세관적 진리를 그 모순을 합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실천 원리를 제시했다. 자, 세속적인 진리는 뭘까요? 이거는 현실에 있는 진리죠. 예, 현실에 통하는 진리. 그 다음에 출세관적 진리. 이 신제라는 것은 뭐냐면 불교적 권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교리를 뭐냐면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효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의 대중화를 힘썼는데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 사람 말뿐만 아니라. 그래서 원효는 그 승려의 신분이면서 술집이나 창가에도 거침없이 드나들었고 여열제에 자는가며 산수관에 자선하기도 하고 도무지 존잡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일반 서민 속에 파고들어 무해자해한 행동을 통해서 교화를 에 노력하였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무예가라는 노래에서 이제 볼 수 있어요. 무예가. 무예가라는 것은 아무 꺼리낌 없이 뭐냐면 그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래한다는 뜻인데, 자, 이런 것은 또 뭐와 연결되냐면 그 원효 1심 사상과 연결되죠. 1심 사상. 그래서 우리가 1심 사상 같은 경우에는 뭐와 논쟁을 해결한다고 했죠? 공유와 유식학파의 논쟁을 해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유와 유식학파 있으면 내 마음에 이제 그 마음에 따라 뭐냐면 여기 그 유식학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공간학파, 중간학파의 논리도 될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세속적 진리와 그다음 출세관적 진리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세속적 진리와 그 다음에 출세관적 진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따라 세속적인 상황에서 있어도 내 상태에서 출세관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이제 그 세속에 벗어난 그 출세관이라도 저기 뭐냐면 절집이나 절이나 이런 데 있어도 내가 세속적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세속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이제 요속공의 가부공주인 뭐냐면 결혼에 아들을 낳았는데 자, 이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누구죠? 설총이죠. 설총. 설총은 무슨 글자를 만들었어요? 이두를 만들었죠. 이두를 만들었다고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파괴디라는 건 이제 뭐냐면 이제 승려를 때려치고 일반 사람이 됐던 그 경우인데 이름은 이제 소선교사라 해서 그 온몸을 대중교화에 내던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원효 행위는 결국 단순한 파괴나 한속이 아니라 그 진속, 그러니까 이제 진속의 차별은 뭐냐면 출세관과 진이죠. 속은 세속적인 것을 차별을 타파한 불교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 몸을 보여주고 있다. 원효는 아무 곳에도 거리낌 없이 없는 사람은 한 길에 생사를 뛰어난다. 하원경의 뜻을 새긴 박을 두드리며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예박이라고 해요. 무예박.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촌락을 돌아다니며 노래와 춤을 써 사람들에게 불법을 알렸다. 이제야 가난뱅이 거지나 더벅머리 아이들까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 봐. 그의 교화에 상당히 영향이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원효는 일반 서민들 교화함에 있어서 정토신앙에도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의 정토신앙 관계 전술만 해도 무량수경 종료, 아미타경소, 유심 악락도 이렇게 있거든요. 자, 무량수경 종료라는 뜻은 무량수경이나 원래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뭐라고 하는 거죠? 종료는 요약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미타경이라는 원래 그 경전이 있어요. 근데 아미타경 경전에 뭘 했죠? 소호했다는 건 주석을 붙였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식 암락도라 해갖고 이제 자, 유식 악락도라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와 관련된 무예가 있죠. 예, 무예가. 그래서 종전의 미타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인 책이에요. 자, 이런 책이 있다.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경도 이거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예, 예전에 이제 그 관련된 뭐 하쟁세상과 관련된 책이 뭐냐? 하쟁세상과 관련된 책이 뭐냐?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뭐 아미타 신앙과 관련된 그 원효의 경전 이런 뭐 한 가지 정도 쓰라?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자, 그럼 미타 정토의 극락에서 왕생이 미륵 정토인 도솔천의 왕생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고 함으로써 미타 신앙을 권장했다. 그래야 그 미타 정토에 대한 그의 교소는 본래 평범한 사람들 위해서 선한 것이다 하는 범부 왕생의 그 정토 신앙을 전파했다. 범부. 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것들 이제 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요거는요, 진표 뭐 등등등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 전찰개법이라는 게 있어. 전찰개법. 전찰개법. 자, 이 전찰개법은 징평왕 때 원강에 의해서 시작되고 했지만 유명하지 못하고 경도왕 때 진표 법상종과 관련된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대중교화수단으로 이용됐죠. 그래서 한국 통론을 읽을 때 요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점찰개법. 점찰개법은 이 점자는 뭐냐면 점을 칠 때 점자예요. 예, 그러니까 점을 쳐가지고 뭐냐면 상을 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점을 치냐면 여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 그 조그만 깡통 있고 깡통에 이제 대나무를 이렇게 몇 개 적어놔요. 뭐 그래서 대나무를 적고 여기다 뭐 몇 자 적고 뽑으라고 해. 그래서 뽑으면 요걸 보고 점을 쳐줘.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상을 얻어서 불법을 얘기하는 그런 방법이 점찰개법이죠. 자, 이런 것도 대중화에 큰 뭐냐면 공을 냈고요. 그다음 진표는 점찰개법과 함께 미륵보살과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도 내세웠다. 그래서 진표의 미륵신앙은 경주의 귀족층을 중심으로 발달한 한국 불교인 법상주의 미륵신앙과 무관하게 그 지방 일반민들에게 널리 유포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가서는 미륵불로서만 아니라 현시의 고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에 출연을 했다. 자, 이 구세주에 관련된 미륵보는 무슨 신앙이죠? 하생신앙이야. 하생신앙. 그래서 이제 미륵신앙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는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때까지는 누가 주도했죠? 이 미륵신앙은 지배층 위주의 신앙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상생 같은 경우에는 귀족들, 하생은 주로 이제 왕.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민중들도 이걸 수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통일신라 말기에 들어가면 민중들이 주로 화생신앙을 받아들여요. 미륵불.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나중에 그 당시 그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가 뭐 간신법이니 자는 미륵불이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민중들이 미륵신앙을 많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후에 이제 뭐냐면 정토신앙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미륵 하생신앙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중국이나 일본에 유포돼 갖고 항상 사회가 불안하면 이걸 바탕으로 뭐죠? 반란이 일어난다는 거. 예. 그 예전에 한번 제가 또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중간학파, 유식학파의 통합과 원효 철학을 볼게요. 자, 중간학파하고 유식학파가 뭔지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전 시간에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중간학파 같은 경우에는 육감을 통해서 얻어진 그 사실들은 모두 허상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학파고 유심은 그건 인정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높은 고차원적으로 받아들이냐. 그 위해서는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게 유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이제 공유 논쟁이라는데 이게 옳고 그름의 논쟁이 이 공유 논쟁은 이제 원래는 인도에서 시작했어요. 이 논쟁이. 그러다가 중국을 건너갔고 이 공유 논쟁을 해결한 것은 뭐냐면 이 원효가 해결한 거죠. 무슨 사상으로? 하쟁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일심 사상으로 그걸 해결했다.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달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이 사람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요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이제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근데 요거는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잘라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 앞부분 넘어가죠. 몇 페이지 표시냐면요. 먼저 이제 그 원효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여기에서는 또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어떻게 불교를 수용했는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고구려 불교 수용 단계를 좀 얘기했죠. 고구려 불교 수용 단계는 세 단계에 거쳐가지고 이루어졌고요.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 똑같은 단계로 이루어졌어. 중국보다 좀 한 대 편 늦게 좀 그런 단계가 나타나요. 자, 여기 보면 고구려가 이제 처음 받아들이는 불교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격이불교죠. 격이불교. 요거 예전에 중국사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요때 격이라는 것은 불교 교리를 설명할 때 외전, 그러니까 원래 불교 경전이 아니라 뭐냐면 불교 경전을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참고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자나 장자나 주역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이해를 했어요. 초기 그 불교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반야의 공을 노자의 무로 해석했어.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공과 무는 다른 개념이에요. 공은 인식론적 개념이고 무는 본체론적, 형이상적 개념이야.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중국인들은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안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시키려면 약간의 뭐가 필요한 거죠? 그 역교론에서 항상 그 오개념도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하죠. 일상적 감정이입도. 왜냐면 뭔가 이해를 시키려면 먼저 사전 단계로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그 공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이제 그 장자의 물을 가지고 공을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것이 격이불교다. 그래서 노장사상을 가지고 불교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불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일종의 사이비 종교죠. 이런 것들은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가 나중에 이제 또 고구려에서 이제 이런 단계에서 벗어나서 중국 불교의 2단계 넘어가죠. 2단계는 뭐죠? 위진남북조 시대 가면 서역의 승려들이 직접 와서 인도의 오리지널 불교를 이제 전파시켜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누구예요? 구마라십이죠. 구마라십. 서역의 그 승려였던 구마라십이 와서 그 당시 그 용수나 제파의 대승론을 번역하고 그 당시 삼론종은 바로 그 12단삼이 그 번역된 중론, 12문론, 그 다음에 백론 이런 것들 근본 경전하여 성립된 학파로서 모든 존재는 연기할 뿐이고 독자적인 존재상이 없다고 보아 특히 공을 강조했다. 그래서 삼론종이 이때 이제 대표적인 학파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삼론종은 인도의 불교를 직접 수입해가지고 형성된 불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거기에서 이제 삼론종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보면 모든 존재는 연기할 뿐이다. 서로 간의 인연과 인연으로 연결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하다. 다 공하다는 거야. 색즉시공하다. 공즉시생하자.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생.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삼론종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무슨 학파라고 볼 수 있어요? 중간학파예요, 유식학파예요. 그 두 범주에 얘기하자면 중간학파, 또 공간학파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도화된 불교가 뭐냐면 그 삼론종이야. 삼론종이에요. 그래서 이 삼론종을 이제 나중에 어디에서 고구려도 이 삼론종을 받아들여.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받아들인 승려가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승량이라는 승려죠. 고구려의 승량. 그 가운데 이제 중국에 침입했던 승량은 중국의 삼론종의 기초를 닦는데 크게 기여했고 고구려는 이런 그 중간학파에 속한 삼론종 외에도 또 유식학파에 속하는 뭐도 받아들이냐면 지론종도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지도종이나 그 다음에 중간학파에 속하는 삼론종이나 다 뭐와 관련된 거죠? 인도 불교예요. 인도 불교. 예. 그런데 이제 말기에 들어가면 이제 상기로 넘어가는데 자, 이때부터는 열반종이니 그 다음에 또 천태종이니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소개되고 원래 소개만 됐어. 천태종 자체가 성립되진 않고 소개만 됐죠. 소개만. 천태종이 성립된 거는 고려 중기 때죠. 이건요. 자, 이 말기 때는 어떤 거냐면 이제 고구려 후기 때는 수당 시대로 넘어가죠. 요때는 중국의 불교가 뭐야? 중국화돼. 그래서 이제 인도 불교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중국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중국화된 불교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청태종이야, 청태종. 이런 것도 이제 받아들인다. 그래서 중국의 불교 발전 단계와 고구려의 발전 단계는 아까 얘기했죠? 한 템포 늦어가면서 이렇게 고구려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백제불교는 성황 때 겸익이 인도로부터 직수인한 계율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여 상당한 국제 권위를 가졌던 걸 보이며 다른 한편 중국에서 새로 수입된 삼농전, 열반종, 성실종 이런 것들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이제 불교의 삼국 가운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이제 이 건익이라는 사람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사람, 이 사람은 직접 자기가 인도에서 경전을 가지고 왔어요. 범어 경전을.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도 말했지만 오분율이라는 그런 그 교단 내에 그 율을 세울 수 있는 경전을 가져와서 계율종을 이제 율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단을 만들고 확대시켜 나갔죠.
그래서 요것도 예전에 한번 성왕과 관련돼서 백제사 문제 나올 때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삼국 가운데 제일 이제 후진적이었던 신라불국에서는 한역된 경전이 속속 수입되어 오는 가운데 그 당시 그 섬론종이었도 전래되어 유식학의 연구에 토대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인도의 유식학을 계승한 섬론종은 진제가 번역된 그 무적 또는 무착의 그 성대 승론을 근본 긍정하는 학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현장이 새로 수입한 유식화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유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하고요. 자, 하여튼 섬론종에서는 모든 사물 형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중간 계통의 섬론종 견해를 반대하고, 인간의 심형상, 마음의 형상은 물론 객관적 세계의 모든 사물 형상의 오직 하나의 근본 의식에 의해 사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유신론적인 세계관은 중간 계통의 불교에서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섬론종은 마음의 문제를 되게 중요시 여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학파에 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유신학파에 속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라야식이라는 게 있어. 아라야식. 이 아라야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현상계에 육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나미 설치미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촉각, 그 다음에 시각, 그 다음에 촉각, 시각, 그 다음에 미로, 선호 느끼는 느낌, 그 다음에 귀로 들리는 그 소리 해갖고 육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형상계의 그런 인간의 몸을 통해서 느끼는 거고, 지금 현세에. 근데 아라식은 뭐냐면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전생이나 내생에 계속 느끼는 것. 이것을 아라식이다. 이걸 보통 좀 뭐냐면 불교계에서는 7식이라고 하거든요. 7개 제일 근본적인 식이라고 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적이다. 근데 더 이상은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알아야 식이라는 게 있어요. 육식 외에도 내세와 전생의 모두 영혼들이 느낄 수 있는 무의식의 세계, 이게 아라식이라고 이제 불교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로써 이제 삼국의 불교는 강범에게 중국 불교계와 교류하면서 국제 불교의 성격을 가지면서 당시에 중국 불교계에 유행했던 학파 불교의 여러 조류들 소개되고 있고, 중국 불교의 교학을 이해하는 과정이 거의 유사하게 거치게 있었던 걸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당시 중국 불교계의 여러 학파는 인도 불교에 그대로 소개된 것에 불구하고 중국의 독자적인 불교를 성립하기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삼국 불교도 인도 불교의 연장선상에서 중국 불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모방적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중국 불교의 수대에 들어가면 점점 인도 불교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독자적인 불교가 형성되죠. 이래서 이제 중국 불교로서 1차적으로 이제 성립된 것이 청태종이야. 그것은 이제 삼론종의 교학을 계승하면서 일부 진전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삼론종은 차별적인 형상세계를 부정한 참된 실체, 즉 본체는 인간의 인식을 초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청태종은 삼론종의 그다음 소극적 면을 지향하고 차별 형상의 본체에 작용하고 차별 형상 그대로 진리임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삼론종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했지만 여기에서는 삼론종을 더 뛰어나서 삼론종이 그냥 넘어갔던 가변적인 것들도 하나의 진리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삼론종의 그 중간학파의 견해와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차별적인 형상, 그 차별 형상인 그 당시 유식학의 견해를 같이 포용했다. 그래서 청태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간학파의 견해와 유식학파의 견해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유식학파하고 또 연결된 게 뭐하고 또 연결됐죠? 선종이죠. 그래서 청태학은 선종을 수용할 수 있는 또 바탕이 돼요. 예. 자, 하여튼 이 천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했고, 천태종은 삼국의 말기 때 수용이 됐고, 이것이 이제 고조시대 때 와서 이제 하나의 교단을 성립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청태종이 이제 뭐냐면 쇠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건 삼국시대 한정돼서 얘기하는 거야. 삼국시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시 고려시대에 와서
다시 수용되죠. 이거는 고려시대에 관련돼서 또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삼국통일 전후의 중국의 당대 불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이 쭉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뭐냐면 건너뛰고 거기 이제 현장 문화에 있는 사람들 이제 원측, 신방, 그 다음에 지인, 승연, 순경 이런 신라의 승려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할 인물은 누구죠? 원측이죠. 원측.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원측은 일찍이 당에 가서 진제 계통인 섬농족, 즉 그 구유식을 배우고 이어 현장에 귀국하자 다시 신유식을 배워서 유식학자의 지위를 확보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은 유식학파 안에서도 구유식과 신유식을 같이 배웠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도 또 수용했냐면 중간학파 견해도 또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원칙의 그 사상은 뭐냐면 좀 포용성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디에도 영향을 주냐면 사상적으로 원효에도 영향을 줘요. 자, 하여튼 이 현장 밑에 함께 또 한 명이 있는데 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국이와 그 후계자들 자은학파라고 하고요. 원측의 그 후계자를 무슨 학파라고 하죠? 서명학파라고 하죠. 예. 그래서 당의 유식학은 이제 양립하게 됐다. 이 양파 사이에 대를 이으면서 활발하게 학적인 논쟁을 벌였고 그 논쟁은 당의 불교계뿐만 아니라 신라 불교에 이어졌고 나아가 일본 법상종이 승려였던 그 선주에도 이 논쟁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건 논쟁이 그 논쟁 자체가 국제적으로 발전됐다. 자, 7세기 후반 당과 신라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불교계권의 유식학이 크게 유행한 것은 당시의 불교계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중간과 유식의 대립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근본적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게 이른 것이다. 자, 중간과 유식학파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과 유식학파는 다 인도에서 나왔죠. 그 대승학파의 한 불교고, 근데 이것이 이제 중국에 건너와서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건너서 공유 논쟁으로 이제 계속 확대돼 나가는데 요 뒤에는 그 중간학파, 유식학파 쭉 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뭐 학문적 논쟁까지는 읽을 필요는 없고 자 어디에서 이제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공유 논쟁이 쭉쭉 진행이 됐고 원효 사상은 이제 넘어갈게요. 원효 자 원칙은 앞에 이제 중간과 유식을 같이 통합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계승이 됐냐면 원효에게 계승했어요. 원효. 자, 원효는 불교 교리에 관한 것이 대소승을 막론하고 폭넓게 성령하여 끈덕진 노력의 결과 그는 대승기신론 가운데 중간과 유식의 두 학파의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장 합리적인 도리를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그가 먼저 대승기신론 별기에서 그 대승불교의 2대 조를 이루고 있는 중간파와 유식파를 주장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승기신론이라고 있는데 대승기신론은 이건 원효가 쓴 건 아니에요. 종전의 중간학파하고 유식학파의 대립 내용을 일종의 뭐냐면 소개해주고 뭐 합리적 방향을 모색한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책이야. 근데 이 책에서 이제 뭐냐면 줄을 붙였죠. 또 그래서 대신기신론서가 되고 그 다음에 또는 대신기신론 별기가 되는 거야. 이 책이.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떻게 비판했냐 하면 자 중간학파의 중간론이나 12문론은 여러 학생 그릇된 이들은 모두 비판하고 부정했고 그러니까 중간학파는 너무 이제 부정적이라는 거죠. 다 공하고 헛된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 그래서 중간학파의 견해는 무조건 비판하고 대안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어제 보면 맨날 비판만 하는 사람 있잖아. 말로만. 근데 막상 자기가 그걸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은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했고, 유식학파는 육아사지론이나, 섭대승론 같은 깊고 얇은 여러 가지 주장을 비판 분석하기는 했으나, 긍정과 부정을 서로 결합하지 못하니, 긍정의 한 면만 치우치고, 그릇된 걸 부정할 줄 모르는 이도다. 이건 또 유식학파는 모든 걸 마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동감과 이해만 해요. 동감과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뭐가 문제죠? 현실 문제를 비판할 줄 모르죠. 예. 그래서 둘 다 한 면만 있다가 중간학파는 너무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유식학파는 너무 긍정적이다.
그러면 중간과 유식을 뭘까요? 하나 합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원효는 어떤 이론이나 사물 형상을 분석 평가할 때는 중간 학파처럼 덮어놓고 부정만 하거나 유식 학파는 긍정의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둘의 면을 동시에 보는 거죠.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것을 독특히 봐야 된다. 이걸 하쟁사상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긍정과 부정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 나중에 담임하고 할 때 뭐 생기부 쓸 때도 항상 그렇죠. 좋은 면만 쓰면 좀 그렇잖아. 그렇다고 너무 비판적인 내용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요즘에 매뉴얼 지침이 나오더라고요. 애들에게 이제 뭐냐면 나쁜 점도 얘기하지만 동시에 발전적인 모습도 같이 얘기해줘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좀 비유하긴 그렇지만 중간학파, 유식학파의 어떤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긍정과 부정을 같이 이제 해야 된다는 그 논리를 제시했는데 이게 무슨 논리다? 하쟁의 논리고 이 하쟁의 논리 중에 대표적인 이제 구체적인 사상이 일심사상이에요. 일심사상. 자, 원효의 저서 가정에 시문하쟁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시문하쟁론은 여러 공론에 흩어진 교리적 대립을 10가지 범주에 묶어서 그에 대한 하쟁을 시도한 종합적인 방법론 책인데 참고로 여기에서 그 시문에서 문이란 뜻은 뭐냐면 이 문은 어떤 의미냐면 방법이란 뜻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진리를 도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적인 얘기를 얘기한 거야. 문이란 뜻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진울 같은 경우에는 뭐 성덕 등지문 이렇게 되잖아요. 문자를 많이 쓰죠. 3가지 수행 방법 중에 그 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효는 그 두 극단을 버리고 양자를 종합해야 한다는 하쟁의 논리 외에 중간파의 세계의 모든 건 다 헛된 거다 라는 부정론이나 또 유식학파의 세계의 모든 형상은 모두 다 식이다. 식이라는 건 마음이라는 거지. 인식이죠. 이런 것들은 다 긍정론을 비판하고 하쟁을 바탕으로 무슨 사상을 제시했다? 한마음, 일심사상을 제시했다. 그래서 세계는 오직 한마음의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뭐냐면 막기에 따라서 다 달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진실된 진여물과 생명물, 가변적인 생명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이게 진여물, 중간학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제 생명물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뭐야? 유식학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감옥소에 있어요. 박근혜처럼 감옥소에 있어도 항상 감옥에 대해 생각하지 밖에 생각하면 이게 바뀐 거예요. 근데 밖에 있어도 내가 항상 감옥 속에 있는 생각하면 뭐야? 감옥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했는데 오늘날만 정신승리, 전 정신승리였는데 하여튼 그 일심사상을 제시했다. 자, 그래서 이제 원효 그 밑에 일심사상과 관련된 내용이 쭉 있어요. 원효는 한마음의 세계 시원, 만물의 발생 근원과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마음 운동이고 발현이고 자가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아가 그는 한마음은 서로 상반되는 두 측면의 통일체가 이루어져 있으며 두 측면의 상호작용에서 일체의 형상들이 발생, 발전, 운동, 변화한다고 했다. 그는 한마음의 두 부분, 그냥 진여문은 뭐와 관련된 거죠? 본질적인 거. 우리가 본질적인 건 인식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의 견해예요? 중간학파의 견해죠. 그 다음에 생명문이라는 거는 생했다가 멸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눈에 보였다 깜빡였다가 또 없어지고 있고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감각기관으로 인식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무슨 거와 관련됐죠? 유식학이죠. 예. 그래서 원효에 의하면 진여문은 발생도 소멸도 없으며 진감도 없으며 차별도 없는 절대적 본체의 한마음의 본질적 측면을 의미하고 생명론은 발생과 소멸도 있으며 차별도 있는 한마음의 상대적 형상적 측면을 의미한다. 자, 이러한 한마음의 두 모순적인 측면, 그러니까 진여문과 생명의 관계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이것은 내가 생각에 따라서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해 진여문과 생명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 미묘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측면 상호 간의 미묘한 작용을 통해 역동적인 대승의 관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자, 대승이라는 것은 대승의 경계를 접근한다는 뭐냐면 대승은 뭐죠? 헌수되다는 뜻이야.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진여문의 경계와 생명문의 관계도 그 대승의 바운디 안에 다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형사법적인 측면의 생명문은 형사적인 유식하게 각각 대응하는 건 물론이고, 그러니까 한 번의 범죄적 측면 진여문은 본체론적인 중간사상에, 형사적인 측면의 생명문은 형사적인 유식사상에 각기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로써 인도에서부터 오랫동안 되어왔던 중간의 유식이 그 대신 기준론에 의해서 비로소 한마음에 조합되는 결과를 이룬 것이다. 대승기신론이 아니라 대승기신론소예요. 예, 이거는 노는 그 중국 경정이고 거기다 뭘 갖다 붙였다고 그랬죠? 소를 또 붙였어. 그게 대승기신론소야. 정확한 명칭은. 자, 그래서 이제 인도의 대승불교에서 발생했던 중간과 유식의 대립을 극복했다는 문제는 신라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 불교의 헌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효의 불교는 당대 중국에서 크게 주목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하의 원효는 중국에 간 적이 없으나 그의 불교는 당시 중국에 전해져 그 당시 이제 그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법장이나 이통현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했던 그 등간이라는 사람들에게 증간, 예, 성자인가 이게? 이거 모르겠네. 찾아보세요. 이거는 이게 증자인가 성자인가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중국 하엄종의 성리계 발전에 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원효의 불교는 중국의 불교와 인도 불교에도 일본 불교에도 영향을 줬어요. 일신사상은.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원효의 불교나 법장의 하엄학은 양자 모두 대승불교의 2대 조류인 중간과 유식의 대립을 해결하면서 성립된 통합불교로서 인도 불교와 차원이 다른 단계로 전개시켰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불교권인 교리 발달사에서는 원효의 사상이 한국 불교가 도달한 극치라고 한다면 법장의 하엄학은 중국 불교가 도달한 가장 높은 단계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누구하고 맞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글 보니까. 원효와 그 다음에 중국의 법장과 거의 대등한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신라의 원효는 특정 종파의 교의체계의 마련이나 교단을 조직 활동을 뜻을 주지 않았으며 그 반대로 교리적인 어떤 그 쟁론을 하해시키기 위해 저술과 동시에 대중의 교회에 전연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어떤 교단을 만들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교단을. 주로 이제 두 가지 방면에서 이렇게 통일신라의 두 흐름 있죠? 하나는 저 교리 논쟁 이걸 해결하려고 했고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 대중교화에 힘을 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에 비해서 당의 법장은 당대 지배세의 후원을 받으면서 하원교의 성향과 교의체계의 확립을 위해 학문 연구와 그 문도 양성에 위해 주력하면서 방대한 하엄학을 체계하고 커다란 고단을 이루게 됐다. 그래서 신라의 원효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그 중점을 맞춘 데 반해서 당의 법장은 좀 더 이걸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켰다. 그 교단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그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신라의 원효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했긴 했지만 그의 영향을 받아갖고 만든 종파는 있긴 있어요. 그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무슨 종이죠? 예, 그 5교 중에 하나인 법성종이죠. 법성종. 예, 법성종. 근데 이제 그 법성종은 원효가 이제 시조라고 생각하지만 그 원효가 직접적으로 이제 뭐 만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원효를 받으면서 형성된 종파고. 그래서 이제 그 법정하고 원효하고 비교를 좀 하고 있죠. 자, 이러한 하엄에 이어받은 신라의 실천적 교단 운동이 통해 하엄에 크게 성향한 사람들이 그냥 의상이고 이 의상은 일찍이 당에 가서 법장과 함께 지엄의 문화에서 수업하고 기록해서 하엄종의 그 흥포와 문도 양성에 주력하였다. 이 흥포란 내용이 이 흥포인가 홍포인가 모르겠는데 근데 저 눈이 안 좋은지 이게 홍포죠? 예, 이 글자가 요건가? 아니면 이건가요? 요거 같죠? 예, 시은자 든 거. 그러니까 아마 널리 배포하다는 뜻 같아. 이 뜻이. 예. 자, 그 결과 의상의 하엄종은 청태종, 법상종, 그다음 밀교 등 다른 교학을 물리치고 그 통일기 신라의 교학을 주도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상에 관련된 쭉 있고, 의상은 교단 조직에 상당히,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려와 관련된 내용이 쭉 있거든요. 고려가 있는데, 아니,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고려 불교사 부분은, 나중에 고려할 때 좀 설명할게요. 고려 불교사는 상당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볼 게 뭐냐면, 잠깐 이제 고대 시대 때 그 유학 부분은 볼 거 없고, 고대 시대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그 한국인의 역사인식 부분만 좀 약간 보고 넘어갈게요. 고대와 관련돼서. 자, 484페이지 펴보세요. 484페이지. 아이고, 잘못 썼네. 쪽수가 자, 484페이지 보죠. 자,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는 북초에 유기라는 역사서를 기록했고요. 백제는 근초고왕 때 박사, 고홍이, 서기들, 신라, 진흥왕 때는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들 모두 중국 사서의 명칭과 다르게 동시에 삼국이 고대국가 체제를 정비한 후 국가 팽창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 국초에는 유기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진 건 아직 확실치가 않아요. 여기는. 예. 다만 이제 학계에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제일 유력한 설이 뭐냐면 소순위왕 있죠. 예. 소순위왕 때 그 소순위왕 때 체제 정비하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소순위왕 때 체제 정비하면서. 그래서 이제 유기가 있고, 유기는 나중에 이제 그 안중에 5건을 또 뽑아가지고 신집을 만들죠. 신집을.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해와 달, 하늘로 연결된 왕실 계보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활 체험을 정리해서 부족서다 및 신화, 전설 등을 종교, 즉 사모이 증세 기간을 체계화된 왕실 권위 높이도 편찬했을 것임을 강개토 대왕비나 동명왕평, 삼국 유사의 기록을 미루어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차 사료나 아니면 그 뒤에 2차 사료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삼국사기는 빠졌어. 왜 빠졌을까, 이거는? 삼국사기는 그 앞에 있는 책을 1차 사료를 하고 있지만 유교적 합리적 사관에 의해서 많이 뭐죠? 정리가 됐죠. 근데 요게 이제 강개토 대왕비나 동명왕평이나 삼국유사는 완전히 뭐예요? 최대한 생자로 보여주는 거잖아. 그대로 날 것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고구려 영왕을 때 이문진이 쓴 유기들, 이문진이 유기들 재편집해서 신집 5권을 만들었고, 자, 이 책은 불교를 억압하고 도교 및 정통 종교를 회복하려고 했던, 도교 및 정통 종교를 회복하려는 영계 소문이 집권 분위기에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추정이죠. 신집이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뭐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잘 몰라. 이거는요. 예. 또 어떤 책에서는 이제 뿌셈에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유기는 이제 재편전 신집은 일종의 지금 제3공화국 때 만들었던 국난국복의 역사, 국난국복의 역사처럼 그 당시 이제 수와 당과의 싸움 속에서 뭔가 예전에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뽑아서 수와 당을 이제 쳐부시는데 어떤 역사인식을 만들려고 했다. 뭐 이렇게 그 제3공화국의 그 국난국복의 교과서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것도 있어요. 자,
또 가야 멸망 직후에 가야 유민이 쓴 그 수야 후에 삼국 유사에 이용된 가락국기가 근거된 그 가락국기가 된 계양록 또는 계양록도 그 책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삼국 유사에 이제 보면 특징이 뭐냐면 얘들이 이제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가야사들 거의 기수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삼국의 역사다 보니까 신라, 고구려, 백제 그래서 독자적으로 뭐 가야사를 기수하지 않고 신라의 관계 속에서만 몇 마디 언급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삼국 유사에는 그 가락국기를 바탕으로 가야사를 저술을 했어요. 근데 이 가락국기는 지금은 없어요. 그 책이. 아마 그 고려 중기 때 금강가야 출신이 뭐냐면 저술했을 것이다. 예전에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이 책도 그 전에 계양록 지금은 없지만 그런 책에 비해서 저술될 것이다 보고 있는데 이 가락국기는 누구 중심의 역사서냐면 금강가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야 역사를 금강가야 중심으로 재정리한 거야.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통일신라와 발해가 병립된 남북국 시대는 자 불교 및 유교적 역사 인식이 보다 폭넓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신라 중대에는 김대문이 하랑세기, 고승전, 계림작전, 한상기 등을 이제 저수했고 최치호는 요거는 다 전해지지 않고 있죠 지금. 그러나 최치호는 제왕연대력을 저수했으며 삼국사기가 부분적으로 인용된 기록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삼국사기에서는 제왕연대력도 인용했지만 물론 이거 비판적으로 인용한 거죠. 그 외에도 이제 김대문의 내용도 인용했어요. 그래서 김대문의 저서는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그 상당한 많은 부분이 어디에 반영됐냐면 삼국사기에 반영됐어. 그래서 김대문이 전해진 그 책 중에 그 당시에는 있었고 지금 없었던 그 책 중에 내용이 뭐냐면 그 신라의 왕호 있죠.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는 차차홍, 뭐 거서관, 이사급, 마리간 이런 것들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대문이에요. 김대문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자 전자는 김대문은 전제 왕권을 강화하고 유교진을 포방했던 시기와는 그와 달리 정통시대 다른 정통 문화와 토속 신앙의 기록을 남겼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냐면 그 왕의 칭호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그대로 날것으로 남겼던 거야. 자, 요때 신라 고유의 정통 문화는 무슨 문화일까요? 김대문이 어떤 출신이죠? 진골이죠. 그러니까 진골 중심의 신라 문화죠. 근데 이에 반해서 최치호는 되게 하나주의자야. 그러니까 종전에 진골 중심의 신라 문화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 이제 그 신라시표론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던 거는 유교적 가치관에 비하면 이건 상당히 좀 속되고 좀 약간 낮게 생각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왕연대역에서 모든 명칭을 다 뭘로 바꿨죠? 왕으로 다 이런 식으로 바꾼 거야. 자, 하여튼 후자는 그 저술이 이제 삼국사기 시대구문을 그대로 인용할 정도 유교적 사관을 이해했는데 여기 제왕연대역이죠. 삼국사기 발행돼서 시대구문도 여기 있다. 우리가 상대, 중대, 하대 이런 구분이 김부식이 구분한 게 아니라 이미 최치원이 구분한 거예요. 자, 유교적 사관을 이해하려는 평가되어 신라의 고대적 생활체험의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는 많은 고구려 변하는 백제고 지난 신라에 따른 한국사의 어떤 사만 인식을 남겼다. 요거 중요하죠. 많은 고구려 변하는 백제 지나는 신라. 요거는 누가 얘기한 거야 지금? 최치원이 얘기한 것을 누가 갖다 적은 거죠? 김부식이 갖다 적은 거야.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만관인데 많은 언민이 많아서 고구려는 아니죠. 지금에서 어디예요? 이거는 백제. 변하는 가야, 진화는 신라죠. 진화는 거의 동일해. 후대에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데 마음과 변환의 주체가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확실한 거는 그 당시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삼국 시대나 고려 시대는 보통 사만이라는 개념 안에는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신라가 있었다. 그래서 사만 일동 일식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마음과 변환이 각자 주체는 달라질 수 있어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만관 있죠. 이거는 나중에 생긴 거예요. 조선 후기 때
동국지부터 이제 생긴 거고, 요때는 그렇게 인식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국지지의 이제 사망관이 예전에 나와요. 그 예전 기출문제에. 그래서 그 예문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발해는 독자적인 문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독자적 역사서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왜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발해도 물론 유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빈곤가가 더 그 뭐냐면 합격도 했잖아, 만삼이.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기록이 있을 거라 생각해. 왜냐 유교에서는 역사적 기록을 상당히 중요시하니까. 문제는 발해가 멸망한 후에 그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역사서가 그 거란족에 의해서 다 없어진 거야. 불타 없어지고 남아있는 게 없어 지금. 그래서 발해의 역사는 자기 기록이 아니라 남의 기록에 의해서 의지해갖고 지금 연구가 되는 거죠. 자, 다만 발해의 멸망 후에 고려론 이제 망명한 발해 유민이 쓴 그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발해 유민이 쓴 대발해라는 애가 썼다는 그 조덱이라는 저서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 책은 단군, 부역,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북방계 역사 체험을 중요시하는 후대의 민간 신앙적 역사의식에 큰 영향을 주고 평가되고 있다. 물론 대발해가 쓴 조대기도 지금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후대의 조선시대 때는 약간 존재를 해갖고 그걸 보고 뭐 발해고나 이런 여러 책들을 썼겠죠 또. 예, 지금 존재하지 않겠지만. 자, 대체로 이 시기까지 역사서를 보면 역사의 주체자는 왕시 및 왕실과 혈연적 연결 중앙기록으로 대상세계는 천상계가 직접 연결된 신성왕권을 다스린 천하세계, 즉 국가를 세계 중심으로 보는 유아독점적 그 의식이고 국가도 의식이고 종교적으로 낭만적으로 서술됐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자기만 최고다는 뜻이야. 자기만. 그래서 자기만 최고고 남을 생각하지 않아. 남의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 기술을 그냥 멋대로 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사실관계 안 맞고 연대도 안 맞아. 이런 책들은 대표적인 책들이 뭐냐면 일본서기나 이런 고사기 같은 그런 책들이죠. 예. 근데 이제 중국적인 세계관, 중국적인 어떤 역사관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에 맞춰가지고 다른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글을 쓰기 시작해요. 이건 이제 그때는 삼국 사기 이후부터예요. 이때는 그래서 이런 유아독점적 세계관이 깨지게 돼. 그다음 종교적 낭만적인 건 뭐냐? 팩트가 아니라 신화적으로 이렇게 써서 드라마와 그 영화를 역사서에 그냥 썼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소재는 소재지만 그걸 아름답게 그 다음에 좀 낭만적으로 그렸어. 네. 그렇지만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삼국사기 들어와서는 없어지죠. 왜냐하면 유교적 역사관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없어져. 네. 그래서 유명한 계독 불원난신, 무징불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에 입각해서 글 써야 되는데 역사는 이런 인식들이 이제 점점 자리를 잡혀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었다. 근데 그걸 남아있던 걸 또 어떻게 알 수 있죠? 삼국유사라든지 동명왕표이라든지 그것을 이제 날걸로 해갖고 정리한 책들을 통해 후대 책을 통해서 감족적으로 추론할 수 있죠. 예. 근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쭉 언급했던 책들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예. 그래갖고 지금 남아있는 책은 이 책을 저번으로 해갖고 1차 사주 해갖고 만든 2차 사주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이 정도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좀 쉬긴 그러나? 좀 끊기가 그런데, 좀 일단 여기서 쉬죠. 일단 여기서 끊어야지 또 넘어가니까. 예. 좀 쉬었다가, 이제, 중세사 부분 넘어갈게요.